저희 그림, 광주 그림은 이제 두 가지 그 테마가 남아 있는데, 이제 5월 강주에 관련한 그림들입니다. 제가 가장 어쩌면 더 심혈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려야 될 그 주제이기도 한데, 저는 그 5.18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이 광주 광역시 동구 장동이라는 데, 전남여고 바로 옆인데 도청하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 제 친구들이 좀 머리가 조숙해 가지고 그때 그 녹두 서점을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YWC의 그 양서조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드나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대동고회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박성무 선생님도 계셨고, 또 윤환봉 선생의 친형이신 윤광장 선생님도 계셨고, 박성무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윤광 선생님은 기술 선생님이셨고, 또 박행상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정치경제인가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은연중에 의식화를 시켰죠. 그리고 박성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이분이 아주 뛰어난 한문 학자신데, 영어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한시 7원 절구를 적어놓고 영어 시간 내내 한시를 강의해버리고 50분을 그대로 그냥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가 교과서가 1부터 18단이 장 있잖아요. 그러면 17장에 꼭 보면은 중간에 그 새마을 운동이 영어로 SAE 마을 운동 그게 나와요. 그러면 새마을 운동을 한 10분 맹렬히 비판한 다음에 한시를 한 수 쫙 적고, 여튼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보 같은 시예요. 나라가 불행하니 시인도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한 40분 하시고, 저는 끝말미에 저는 제 양심상 도저히 새마을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패대기층 팍 나가시고 그러셨죠.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그 대동고 출신들이, 제가 6회인데 소경일도 있고 아주 좀 뭐랄까 제가 학교 자랑이지만 그런데 좀 하여튼 좀 우리가 또 80년 5.18을 겪고 나서 81년도에 졸업정원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이 정원을 태풍 밀릴 때라 대학교를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 반이 63명이 있었는데 세상에 의대치대를 합쳐서 12명이 들어갔습니다. 12명이.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스코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정 선생님이 계시는데,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가장 공평한 교육이 이루어졌던 때가 저는 81년, 2년,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고사 없애버렸죠. 학력고사로만, 교과서 중심의 학력고사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참고서 정도만 보고도 과외를 못하게 했으니까 했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시골 출신들이 스카이나 의대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졸업정원제를 했으니까 증원도 대폭 늘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과외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알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뭐 하겠어요. 학문에 정진하다 보니까 대부분 운동권이 됐잖아요. 불만은 많지. 그래도 다 시골에서 다 어렵게 다니는 친구들이라.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전두환 정부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쓰리허라고 그랬잖아요. 그 50의 핵심 브레인들이 대부분 부산고 출신인데, 부산에도 경남고 출신이 있고 부산고 출신이 있답니다. 엘리트 중에. 근데 이제 경남고 출신들은 부산에서도 좀 부잣집 애들이 가고, 부산고 출신들은 가난한 집 애들이 많이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산고 출신들이, 거기서도 더 가난한 애들은 어디를 가냐? 학비가 전원 면제가 되는 육사를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자기들이 청소년기에 느꼈던 그런 이 부자에 대한 좌절감, 어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과외 없애야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교육이 가장 평등화된 교육이 된 시기가 사실 그 시기죠. 그러니까
영주고등학교 교장 선생의 아들인 우병우 같은 애들이 서울대 법대에 당당하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엘리트로 이렇게 지금 세상에 영주고등학교에서 1등 단위가 서울법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경북대 법대나 뭐 포도시 무슨 뭐 농어촌전형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갔겠는데 제 친구들도 좀 집안에 좀 산다는 애들은 스카이로 많이 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뭐 대기업 임원도 되고 뭐 의사 되고 하니까 절반 정도가 쉽게 말하면 상류층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교육의 참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의 교육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독특한 학설인데 사실 제 작업실이 지금 광주 전남 촛불행동에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위한 본부로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우리 대진년이라고 사랑스러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걔들한테 김남주 평전, 체게바라 평전, 문익환 평전을 거기서도 가장 영특해 보이는 애들한테 주면서 야 너네들 그 다음에 이영희 대화까지 해가지고 주고 좀 읽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정말 아들 같은 또 딸 같은 애들한테 자애로운 이 부모의 심정으로 책들을 주고 좀 봐라 그랬는데 제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최근을 확인해 봤는데 내놈 다 단 한 줄도 안 읽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깊은 실망과 절망과 좌절을 통해 가지고 그 책들 다시 반납해놨네. 너네들은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하면서 내가 심하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부잣집이나 머리 좋은 친구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부잣집 애들은 머리 좋은 애들하고 묶어가지고 MBA를 유학을 보내버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대 애들 못 가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을 묶어서 보내요. 애들은 대신 숙제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좀 좋은 애들은 또 가서 MBA를 하겠죠. 근데 MBA가 그게 이제 내 친구 아들딸이 그거 한다니까 물어보니까 뭘 배우냐고 그랬더니 봤더니 레포트 쓰고 토론하고 배우는 게 보니까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경영하는가 이걸 배우더라고.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지금 우리 젊은 애들은 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냐? 편의점 알바를 해도 최저시급이 예를 들면 거의 10,000원도 육박하니까 애들이 돈을 벌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레포트는 뭐 형식적으로 써서 내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인문적인 소양이나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계속 쉽게 말하면 임금 노동자에 묶이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이나 판단력이 계속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힘을 가지고 권력이 되고 아버지가 부자고 할아버지가 부자인 애들은 MBA 스타일의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대중을 지배하고 민중을 통제하고 지배하는가를 배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조선시대에 한문을 알고 문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노음이라고 하는 노동계층의 어떤 무지를, 지식을 기반으로 했던 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두환 때 본고사 페이지하고 그 시절에 이를테면은 좋은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기득권화되고 또 그때 우리 한국의 자본의 집중을 통해서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강남의 중심으로 몰래 살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도대체 이 책을 보지 않고 책의 중요성을, 독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도 지금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진 애들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진보적인 그런 것을 하겠다는 그룹에 있는 애들이 체게바라나 문익환 이영희 평전 정도를 읽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좀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과연 내가 우리 시대 작가로서 이제 어떻게 또 그것을 또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 고민을 좀씩 하면서, 저는 작가가 단순히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작가는 노력해서 그 사회에 중요한 문화인이 되어야 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술가가 사회에 존재하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는가를 보면, 어떤 보다 더 그 인간적이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작가의 역할과 또 그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5월 그림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 주목밥이라는 그 5.18 재단에서 만든 잡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창간호에 실었던 그림인데, 도청 앞 그 분수대 5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생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건 이제 민주화 성 5.18 전에 전대생 뭐 이렇게 광주에 있는 대학생들이 시내를 행진하면서 유신 철폐했던 그 광경이죠. 이제 공수부대가 와서 이제 얘기하는 모습. 저는 그때 학교 일요일 날 이 5월 28일에 있으니까 일요일 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거기 어디쯤 됐을까? 그 공수부대가 트럭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 말로 막 욕을 하는데, 우리나라 군인인 것 같은데, 군복 색깔이 얼룩달룩 하더라고요. 그리고 덩치들이 큰데, 막 사람들한테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더니 트럭에 내리더니 막 사람들을 개퍼듯이 패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의 5.18의 기억이 시작됐는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정확히 제 또래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광주은행 자리 터미널에서 구두 닦는 애였는데, 얘가 그냥 파이한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근데, 우리 쉽게 말하면 전라도 말로 맨맛 하니까 그 공수부대가 곤봉으로 근데 걔가 학교를 안 다니니까 머리를 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만 길면은 이제 두드러져 팼는데, 그 구두 닦기 얘를 그냥 아주 이런데 그 파리한 팔다리에 무지하게 떼가지고 얘네 피가 터지고 머리에서 나오는데, 얘는 살라고 막 무릎을 꿇고 막 덜덜덜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내 또래인데 분명히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학교로도 다니니까 교복을 입고 고등학생처럼 다녀서 안전한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는 참 지금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이제 중앙초등학교 앞에 그 시민들이 그 분노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 하는 모습들, 차량 시위 모습이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막 택시 같은 걸 불태워가지고 금남로에다가 이제 이게 발포전 상황인데, 이제 여기 제가 5월 21일 날 오후 1시에 그 금남로에서 집중 사격을 했는데, 그때 광경을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을 살려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저 카톨릭 센터 이쪽 정도에 있었는데, 그때 아마 사람들이 거의 한 40만 정도가 나왔으니까, 그때 광주 인구가 한 80만 정도 됐거든요. 거의 뭐 둘 중에 한 사람 나왔으니까 다 나왔다고 봐야죠. 하여튼 여기서부터 유동 삼거리까지 금남로가 인파가 빽빽 했으니까, 그때 이제 발포 총을 쏘고 혼비백산에서 이제 피하고, 하늘에서는 헬기가 떠서 삐라를 뿌리고 체류액 가스를 뿌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렸습니다. 이제 부분 디테일의 모습. 내가 이걸 이제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을 때, 헬기 사격이 그 전일 빌딩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2017년에 그렸는데, 그래가지고, 그림을, 밑부분을 내가 좀 덜 그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다가 이제 헬기를 집어넣고 전일 빌딩으로 이렇게 사격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렸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충격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 M16에서 그 집단으로 쏘는 총소리가 도심에서 이렇게 울리는 것은 정말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상자들을 실어나는 그 모습. 이 그림의 소장자도 지금 저기 앉아 계신데, 아까 전에 봤던 김군 모습이고. 이제 저기에 굴하지 않고, 화순이나 나주 같은 데 가서 무기고에 가서 총을 가져와서 이제 대항을 하니까 결국은 걔들이 그 공수부대가 물러났는데, 그때 그 환희 넘치던 해방 강주의 그 모습. 그래서 이제 골기대회 하는데 화양식 하는 모습. 저는 이제 골기대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했죠. 네. 이렇게 밥을 싣고는 물을 나눠주는 시민들한테 이제 저기 뭐지? 전일 빌딩에 그 대자보가 붙었었는데 대자보를 읽어보는. 이건 이제 아까는 기존에 있는 사진을 제가 좀 이제 응용해서 그린 거고, 이건 이제 제 기억 속의 그림입니다. 제가 이 5월 26일 날 어둑어둑 한 7시 반 정도 됐을까? 그때쯤 이제 도청에서 나와서 제 집으로 가는데, 그때 그 바라봤던 금남로입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진압으로 들어온다고 텅 빈 금남로 거리를 그 두려움을 떨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집을 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제 친구들 4명이 도청에 남았죠. 집에 안 가고, 저는 집도 가깝고 무섭고 해가지고 살고 싶어서 이제 전일 빌딩을 싹 돌아서 장동 51에 38 저희 집으로 가는데, 그때 제가 가면서 뛰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순간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떠올린 거예요. 나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이제 집에 왔는데, 그때 내가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도 이건 비겁한 변명이다.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그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일 빌딩에서 그 뒤로 해가지고 농협 있던 자리 돌아서 동부경찰서 자리 지나서 이제 길 하나만 건너면 저희 집이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 도청을 사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이건 이제 이재학 군하고 무슨 이름이 저기 안 나는데 그때 도청에 남았던 이게 이제 사진으로 이게 나왔어요. 무슨 2021년에 그 기자가 사진 기자가 그때 당시에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게 이제 빵입니다. 빵. 이게 우리가 그 100원짜리 하던 게 있잖아요. 그 안에 안고 들어 있고,
이렇게 빵을 밤에 줬는 모양이에요. 보급품으로 식사 대신. 이게 이제 총에 맞아 두 어린 교훈복을 입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죽었는데 옆에서 이제 빵이 옆에서 터져 나오고 이제 위에 빵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고 빵 한 조각으로 나온 죽음이라는 그림인데 언젠가 이 그림을 이제 제가 좀 크게 그릴 생각입니다. 청소차에 이제 실려가는 관 그리고 내가 이제 27일 날 하루 동안에 밖에를 못 나왔어요. 나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28일 날 아침이 돼가지고 금남로를 나가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거리 청소하고 있고 도로는 말끔히 치워져 있고 탱크가 이렇게 금남로 쪽으로 한 대, 뭐 노동역 쪽으로 한 대, 저쪽으로 한 대 다 있으면서 이제 정의사회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건 이제 수배자의 도시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때는 이제 그때 그 잡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뭐 80년 내내 이제 광주가 수배자의 도시였으니까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이렇게 그 쫓기면서 와서 제가 이제 있는데 화실에 이렇게 오면은 제가 이제 같이 있다가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학동 어딘가인 것 같아요. 그 골목에 그때는 골목도 많았으니까 그때 그 기억을 사서 수배자들의 도시라는 그림. 이건 이제 이 옆에 건물 보면 전남대 벽화 있잖아요. 이렇게 이 벽화의 원화를 제가 이제 그렸습니다. 이제 이 원화인데 이렇게 빗금 보이세요? 이렇게 격자식으로 이제 요걸 격자식으로 해서 건물벽에 확대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내가 그 90년에 여기 사대 부부 중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있을 텐데 미술 선생이 되느냐 아니면 배고프고 고난행이지만 화가의 길을 가느냐 고민하던 시점에서 그래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뭔가 하나 멋지게 한번 살다 가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교생 실습을 보이콧대로 했죠. 제 나름대로. 그래서 교생 실습을 내가 이걸 안 함으로써 내 스스로의 그 돌아갈 길을 끊자라고 해서 교생 실습 기간 동안에 사대부 중으로 안 가고 요 뒤쪽에 사대 그 우리 실기실이 있었는데 실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총각세회장이 송갑석이어가지고 갑석이가 1,000만 원인가를 이렇게 준 거예요. 라고 벽화를 여기다 그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저는 이제 학교를 10년 다녔으니까 거의 뭐 29, 30인데 형님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형님밖에 없네요. 그래갖고 형님이 좀 그려주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한지에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벽화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는데 2017년에 뭐 복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복원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원화가께서 뭐 감사에 뭐 말을 하라고 막 해서 이제 올라가서 말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기정 시장이 국회의원 3선하고 나서 이제 본인도 전남대 출신이니까 전남대한테 복원한다고 건물을 300억을 그 조성해 가지고 이 건물을 허물어 가지고 새 건물을 짓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위대한 전남대 동문들이 이 벽화를 없앨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취소돼가지고 이제 취소하면서 그 복원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까끌하게 다시 그 이대로 복원하는 건데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이 망월도 5.18 탑인데 제가 이제 이걸 최초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35살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신경을 써줘서 이제 이게 됐는데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오일팔 탑하고는. 근데 이제 기본 골격은 이대로 가서 좀 위쪽에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문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뒤집혔고 근데 묘역 상징물과 유령탑 건립은 55억을 비롯해받는 90년을 완공했는데 묘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문을 통과해야 들어서게 됐다. 역사의 문이라는 개념을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작품이 무슨 뛰어난 작품성이 됐다기보다도 그때 그 젊은 조각가들, 광주에 있는 젊은 조각가들이 5.18 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당위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기성의 조각가들이 말고 젊은 조각가들한테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제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그 우리 절에 가면 단간 지주를 해가지고 원래는 저기가 원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팍 뒤엉켜 있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제작하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냥 달걀식으로 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하고 나한테 이 아이디어하고 이걸 비용을 주겠다고 들어서 안 받았습니다. 이건 최소한도 5월에 대한 나의 그거니까 나는 나의 개념에 의해서 된 것만도 충분히 영광스럽대가지고 근데 이제 마을동 가면은 좀 기분이 좀 묘합니다. 그때 이제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원화 아까 전에 했던 것을 합판에다가 붙여가지고 저 그림 보면서 이제 아시바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밑에 내려서 보고 뭐 그랬던 이게 이제 그 복원을 하면서 광주항쟁 그림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공을 제가 원래 그 유화를 하다가 한국화로 전공을 바꾼 게 왜 바꿨냐면 아까 전에 그 박승희 행렬도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김홍도가 그린 수원 농행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내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어차피 5.18을 생생하게 그 그림으로 기록하고 재현할 건데 유화보다 이런 전통적 방식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공을 제가 바꿨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승희 열사도 그려고 방금 발포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려본 거고 윤상원 열사 그림은 제가 5.18 관련해서 그리는 그림 중에 제 인생에 쉽게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원하던 것을 이룬다는 것이 뭐 버킷리스트인가? 세 개의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생과 그 장례식의 그 광경을 그리는 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윤상원 열사의 일생을 그리고 싶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광주 항쟁을 총체적으로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지금 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조각가로서의 그 큰 건데, 그 윤상원 열사를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인생의 목표 중에서 그걸 저는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겉돌기만 한 거예요. 광주의 백경을 그리고 무슨 무등산을 그리고 많은 것은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쉽게 말하면 과정하는 통과 의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완벽하게 나의 그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실력을 인정할 때까지는 이걸 준비를 하자 그러다가 원래 계획이 거창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게을러지더라고요. 시간은 늘 그 게으름 쪽으로 나를 밀어넣으니까 그래가지고 55세가 됐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55세가 되니까 큰일 났구나. 이러다 내가 더 이상 나이가 늙으면 이제 기운이 딸려서 못할 거다 해가지고
윤상원 열사의 동생이신 윤태원 선생을 만났습니다. 윤태원 선생을 만나게 해주신 분 여기 또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대뜸 내가 윤상원 열사를 일생을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이직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림은 저의 그 개인의 그림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헌정이고 광주에 대한 헌정이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광산구에서 그때 민영배 청장이 아까 그 발포 그림을 보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우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흔쾌히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제 광산구에서 그걸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광산구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청장이 바뀌면서 김사모 청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김사모 청장이 또 나하고 과거 굉장히 또 막연한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아주 엄청난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제가 그 작업을 했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지금은 이제 청장 재선 야인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제 작업실에서 제 모습입니다. 사뭇 진지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래서 윤상원 열사가 굉장히 핸섬가예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화가들은 잘생긴 사람 그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콧날이 오똑하고 눈이 크고 얼굴이 갸름한 사람들은 원래 보편적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다고. 좀 저처럼 넓고 좀 이렇게 코도 좀 특징 있고 그래야 그리기가 쉬운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체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후좌우로 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광래라는 작가한테 부탁을 했죠. 두상을 하나 만들어주라, 조각적 관점에서. 그럼 난 그걸 보고 내가 활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런 거 하려면은 뭐 돈을 몇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닥 시끄럽고 300만 원인가를 던져주고 할람하고 말람 하는데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했죠. 근데 너무 잘 만들어줬어요. 그 작가가 아주 뛰어난 그 천재적인 인물형인데, 지금 이제 전남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뒤늦게 오늘 오겠다고 하더니 서울에 뭐 아는 그 대학원 동료가 전시한다고 그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금 살짝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걸 통해서 윤상원 열사의 그 광경을 이렇게 좀 넘기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게 이제 중학생 때 윤상원 열사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무등산 보이고 이 양반이 이제 사리조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그 사리조 있는데 그 기억하시잖아요. 그 남루한 광주의 그 먼지 나는 풍경들. 거기서 이제 시골에서 지금 그 광산군 인곡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그 윤상원 열사의 그 이분이 서중을 못 가고 일고를 못 가가지고 한이 맺힌 사람이더라고요. 일기를 싹 보니까. 이게 그 시기에 서중 일고를 못 간 것이 인생의 패배는 아니다라는 것을 일기장에 막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대학 시절의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대학교 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외교관이 되려고 해서 외무고시를 봐가지고 이 양반 사주가 그것도 일기 나오거든요. 사주에 어떻게 나오냐면, 당신은 30살 정도가 나오면은 이 나라를 뜬다.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사주게. 그때는 뭐예요? 자기가 5.18 때 죽을 거라 생각하고, 이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외교관이 될 팔자구나 해가지고 외무고시를 엄청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에 기억하시겠지만 유신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겪으면서 가정 아버지와 식구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3남 4녀 중에 장남이었는데 본인하고 맨 밑에 동생, 아까쯤에 내가 윤상원 열사를 그리겠다고 찾아갔던 분 빼고는 여동생들은 다 중학교만 마치고 공장에 다니고, 동생도 공장에 다니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이제 그랬잖아요. 장남만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택은행에 들어갑니다. 주택은행. 외무고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고 외무고시는 포기하고 이제 주택은행에 입사를 했는데 6개월 만에 때려칩니다. 왜 때려치우냐? 내가 비록 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주택은행에 들어갔지만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해가지고 주택은행을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냐? 부모님을 위해서 주택은행을 가는 거예요. 아들을 힘들게 그 대학을 보내놨는데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무데도 취직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으면 당신 아들이 할 일이 없어서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내가 번듯이 서울에 있는 은행에 들어가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실력도 되는데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제 주택은행 갔다가 6개월 만에 되돌아오는데 그 되돌아오는 과정이 쉽겠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때도 은행 들어가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도 뭐 은행 들어가는 건 뭐 거의 뭐 하늘의 별등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탁 되돌아오는 모습을 이제 그린 건데 어둠이죠. 스스로 고독한 결단을 하면서 저기에 이제 무등산이 이렇게 보이고 저기 이제 광주 버스 타고 오는 광주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를 이렇게 돌아서 오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쭉 광주의 어떤 민주화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 별로 그 감탄을 안 하시는데 실물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감동을 크게 합니다. 그림이 커요. 지금 이 정도만 하겠네. 더 크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걸 그만두고 내려와서 노동운동에 투신을 하는데 한남 플라스틱이라는 스티로폴 공장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죠. 그러니까 부모는 기가 막힌 거지. 기껏 정말 돈 팔고 밥 팔아서 힘겹게 대학 공부시켜서 은행 가서 이제 동생들도 좀 건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가서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예. 그러면서 이제 들불야학을 박기순 열사 때문에 박기순 열사 아세요? 예, 박기순 열사 때문에 들불야학에 교사로 갔다가 교장이 됩니다. 근데 참 역사에서 아이러니한 운명이라는 게 이분의 삶이 항상 그 외로운 삶이에요. 뭔가 일을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불야학을 할 때 박기순 여사가 갑자기 죽어버린 바람에 자기는 원래 야학을 안 하고 노동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박기순 여사가 선배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내가 가서 좀 이렇게 해줄게 라고 갔다가 박기순 여사가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걸 떠안게 되고 5.18 때는 박관현이를 총학생회장을 만들어서 박관현이한테 5.18이 터지니까 너 어디 숨어라 피해라 그런데 내가 부르면 나와라 하는데 박관현이 여천으로 가버린 바람에 박관현이 없어버린 거예요. 광주에 못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관현 대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런 무거운 짐을 역사의 짐을 지는 그런 거죠. 이제 5.18이 발발해가지고 한 손에는 화염병을 들고 한 손에는 투사해보 그 전단지를 들고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장면부터 보시면 되지만 이 박관현을 들불야 교사로 이렇게 설득을 해서 데리고 들어오죠.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박관현 열사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80년이 돼가지고 총학생회장이 만드는데 저 옷을 입혀주는 게 뭘 입혀주냐면 자기가 주택은행에 다닐 때 맞췄던 양복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총학생회 출마를 시키죠. 그리고 이 광경은 이제 박관현이 5.18 바로 발발해가지고 이제 그 전국 총학생회장도 수배를 내렸을 때 이제 자기한테 오니까
피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장면인데 저 때 배를 타고 이제 이어천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때 광경을 이제 그린 거. 그래서 이제 투사해보를 만들어서 제 친구가 이제 김효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고3 때.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면서 그 박성문 선생님의 수제자 벌인데 이 친구가 5.18 때 뭘 했냐면은 윤상원 열사의 전령을 했어요. 전령. 그때는 이제 녹두서점하고 도청하고를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윤상원 열사가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 짧게 얘기할게요. 윤상원 열사가 이제 뭔가 빨리 연락을 해야 돼. 녹두서점에. 그러면 야 효서가 가서 뭐 전달해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시켰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 효석이는 윤상원 열사를 5.18 전과 끝날 때까지를 유일하게 윤상원 열사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초창기에 윤상원 열사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피신해버립니다. 안 나와버려요.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집에 가 숨어있던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불러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5월 21일, 2일, 20일 기점으로 그 전후로 나뉘어요. 18일부터 27일까지 윤상원 열사를 올곧게 경험한 사람은 김효석이가 유일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효석이가 내 친구니까 이제 그 에피소드를 많이 들었는데 그 친구가 뇌물죄로 내가 이걸 그리고 있을 때 9년 가까이 그 감옥에 있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그림을 딱 그리고 난 전시를 그래서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얘가 출소를 한 거예요. 이제 있다가 이 친구는 이제 송영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검찰이 그 1년 반만 살려면 네가 송영길에 대해서 하나만 불어라고 해서 끝끝내 안 불고 10년 징역 10년형 받고 9년을 살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막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애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전시장을 데리고 갔죠. 얘가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그림에 실패한 거야. 얘는 정말로 윤상훈을 잘하는 친구인지. 근데 근데 이 친구가 내 자랑 제 자랑 같지만 네가 상호정을 언제 봤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 이제 특히 이 그림을 보고 완전히 윤상훈이 상호정이다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안도했는데 그렇습니다. 제 자랑을 좀 과하겠네요. 이제 발표하는 모습이고 금남나요. 아까의 발표하고보다는 조금 더 회화적이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눈물을 아마 서말 닷대는 흘렸을 겁니다. 이 그리면서 화가가 자기 그림에 뻥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그리면서. 왜냐면 여기에 이제 제가 글을 써놨잖아요. 제 걱정은 마십시오. 이 싸움을 마무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게 30살에 대한민국의 광주에 살았던 한 젊은이가 죽음을 선택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두 어깨에 전부 짊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5월 25일 날 2시에 그때 당시 시민수습 대책위 학생 대표 종교 지도자 모든 사람이 모여서 자 이게 우리가 광주 항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YWCA 그 소신관에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더 이상 희생은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항복을 결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26일 날 오후 3시에 도청 앞 분수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탈취해온 총기를 다 쌓아두고 애국가를 부르고 만세삼청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도청은 계엄군한테 비워준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때 윤상원이 뛰어 들어가죠. 윤상원 열사는 거기에 들어갈 낄 멤버가 아니에요. 윤상원 열사는 초창기 때 학생 대표를 그러니까 여러분 5월 관련 사진 보면 남도 예술회관 자리가 있나 오후 3시 대학생 집결이라는 휘갈긴 글씨 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윤상원 열사가 쓴 건데 그걸 해놓고 이 양반이 김세원이라는 광주에서 유명한 나이 드신 되면은 이 시민운동을 하셨던 원로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양반이 5.18이 터지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이게 자기 알리바이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건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이거 너무 사건이 너무 크다 해가지고 근데 이 양반을 만나러 오다가 3시를 넘겨버렸네. 4시 반에 그 전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송기숙 교수가 학생 누구를 농대 출신의 그 사람을 지목을 해본 거예요. 자네가 하소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애시당초 윤상원 열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가버렸는데 이 친구는 아까처 말했던 요걸 접자라고 하는 쪽에 아주 동조하는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완장차고 일이 해버리니까 윤상원 열사는 쉽게 막 거기에서 아웃사이드가 돼버려. 회의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회의에 박차고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죽거나 다치거나 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그리고 광주는 빨갱이 도시가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오명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서 되겠느냐. 끝까지 싸웁시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 네 말이 맞다 같이 싸우자 할 수 있겠어요. 다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5월 항쟁 기간 내내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박관현도 안 나타나 버리지 친구 후배들은 다 무섭다고 피해버리지 해가지고 이 사람과 끝까지 같이 싸움을 했던 개념은 드불약의 어린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 사람한테 유일하게 대화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전홍준 박사라고 그때 기독교병원에 레지던트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가 좌익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애지당초부터 문과를 안 간 거야. 의대를 가버린 거예요. 의대를 가면 시험을 안 봐도 되잖아요. 의사는 이제 그거 다르니까. 그러니까 전남 도청하고 양림동에 있는 기독병원하고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사직공원 가기 전에 보면 사직공원 다리 건너가지고 보면은 정자 하나 있잖아요. 충원탑 있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오후 3시에 매일. 그래서 형님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전원중 박사께서 26일 날 오후 3시에 만났을 때 이 친구 전원중 박사가 레지던트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통합병원에 군의관들이야. 얘 오늘 저녁에 들어온다니까 상원아 그래도 목숨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도청 뒤쪽에다가 그 광산 지역사라는 곳에다가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밤에 지키다가 12시나 1시 되면 그 집에 가서 숨어라. 내가 얘기 다 해놓을게. 그때 이제 윤상원 열사가 전홍준 형한테 했던 얘기가 이 얘기죠. 그리고 헤어지고 다시 도청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그린 거예요. 다리를 안 건너고 그냥 이 그림 제목이 광천이라는 건데 발목을 적시고 있잖아요. 나는 이게 이제 어떤 세례 요한 느낌의 종교적 그런 느낌도 들어요. 손에 어떤 가치 상징을 지키고 손에 저걸 들고 이렇게 고뇌하면서 다시 도청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면서 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에 이 그림을 전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서대섭 청장이 더블대학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서구청 직원들을 전시를 저기 부서별로 전부 돌려가지고 공무원들을 보게 하러 왔더라고요. 갖고 이제 있는데 너무 그 관람 태도가 개판인 거야. 그래갖고 내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나가라. 당신들이 이 그림을 볼 자격이 없다. 어? 이 사연이나 알고 좀 그림 앞에서 떠들고 그래라 해가지고 내가 방방 뛰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만장하신 그 공무원들 앞에 두고 이 그림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리얼하고 빗진하게 한 10분 동안 10번을 더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했던 얘기가 나이 30의 청년이 비유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자, 예수가 33살에 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목매어 달려 죽을 때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신의 섭리지만 자,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마저도 33세 나이에 그 고통스럽게 자기가 죽음을 선택해 갔는데 이 30살 청년이 이거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항복하자고 도망가 버리는데 자기의 이게 이대로 우리가 항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걸어 들어가는 윤석원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200여 명의 정말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없었던들 광주가 항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광주는 그야말로 사태에다가 폭동이 되게 끝났겠죠. 이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 그림을 제가 그렸고 저는 광주 정신의 그 백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윤사원만 그때 죽었냐면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가 임진왜라 하면 누구를 떠올리느냐? 이순신 아니냐? 3.1운동? 유관순, 독립운동 김구.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무명열사 기억하고 먼 열사 기억 그거 못한다. 가장 상징적이고 압축적인 사람을 이를테면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이걸 기리는 것이 결국 오를 잊게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제 그러면 스토리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빵 한 조각하고 죽음으로 죽었던 그런 사람도 내가 그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시여 제가 이 그림을 그렸단 말입니까? 스스로 감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광주가 제가 이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는 광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심의 자부심이 없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중심의 자부심이 없어요. 광주 사람들요, 서울 가면 삐뚤삐뚤합니다. 광주 사람들 어떤 조직이든 전국적인 모임에 가면 항상 주변부로 겉돕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세원과 풍암정으로 대표되는 그 삐짐 그리고 그 외도로 가는 그런 느낌들. 근데 이 역사적 기질이 결국엔 군림하지 않는 저는 인간 중심의 어떤 기질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나주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셉니까? 목포 사람들 가면요. 대한민국 예술의 번영은 목포예요. 광주 사람들은 또 특히 뭐가 있냐면 광주는 이기가 도시가 적다가 일제시대 또 만드는 행정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이 군림하지 않고 늘 역사에 가장 밑에 가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게 사실 광주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역사를 올곧게 지통해 낸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처음으로 대접을 받았던 게 뭐냐, 역사의 변방에만 있다가 요즘에 이제 촛불 행동한다고 버스 타고 서울에 가보면 사람들이 오 광주 이럽니다. 오 광주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광주 사람들, 내가 30대 초반에 아는 친구가 잠시 속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나 주변 사람부터 전라도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하는 얘기를 딱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굉장히 그 말을 듣는 순간 한편은 서운하고도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역사의 중심에 선 게 저는 5.18 이후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적어도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대중이 각성하고 각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이 5.18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생각해 보세요. 자, 동학, 의병 다 이쪽에서 죽었잖아요.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의 그러고서 받는 것은 뭐냐면 5.18 전까지는 사기꾼, 사기 잘 치고, 가정부, 폭력배, 전부 이런 평가를 받다가 5.18이 딱 있고 나서 5.18에 대한 진실을 깨우치고 또 각성한 사람들에 의해서 광주의 그 위대한 정신이 결국엔 저 폭력과 폭압을 이겨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윤상원의 이 참 위대한 인간의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걸 마지막 그림으로 제가 이 뒤에 그림이 하나 더 있나? 잠깐만요.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의 사람으로서 정말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의 위대한 정신과 혼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작업도 할 거고, 가능하다면 저의 삶,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민문 정신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늘 그 점을 고민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전남대교가 김남주관을, 정말 역사적인 이 공간을 김남주 홀로 명명한 이유가 되겠죠. 광주니까 저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을 과감히 상냥하고 8시 55분인데 제가 좋아하는 시 두 편을 광주에 관련한 시 두 편을 읽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고요. 제가 원래 일이 끝나면 항상 제가 그 주옥 같은 제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최근에 제가 모 석상에서 노래를 불렀다가 유튜브로 그걸 찍어서 누가 올린 사람에서 그걸 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시대인데, 다시는 이제 공개된 석상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지향해야 되겠다. 저는 친구 장례식에 가서도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친구가 떠나는 바닥에 노래 한 곡 혹시 보낼 수 있느냐, 제 노래를 들어봐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사람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제 노래를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 유튜브의 힘인데, 그래서 노래를 이제 안 하기로 했고, 가요계는 은퇴를 했고, 대신 시 낭송으로, 제 미천이 드러난 시 낭송으로 이제 이런 것을 영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두 편은, 한 편은 제가 좋아하는 김남주 시인의 무등을 위해라는 시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무등산을 위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남주 시인이 이제 80년 5.18 기간 동안 김남주 시인은 난민전으로 광주교도소에 계셨는데, 자기의 그 동지들, 친구들, 그리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이웃들이 처절하게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헌시로 바친 겁니다. 무등을 위하여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등을 위하여 힘겨워 선가 곡두 새벽부터 피어오르던 가벼운 안개도 아기봉에 잠들고 그대가 서 있다. 무등산 상상봉에
보라 산은 무등산 그대가 앉으면 만산이 따라앉고 보라 산은 무등산 그대가 일어서면 만파가 일어선다. 무색해선가 이른 아침부터 솟아오르던 찬연한 태양도 구름 뒤로 숨고 그대가 서 있다. 무등산 상상봉에 투쟁의 나무가. 그러니까 제가 시를 평가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광주를 노래하는 시가 있고요. 또 요즘 계절에 잘 어울리는 제가 좋아하는 곽재구 형의 은행나무라는 시를 읽음으로써 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그 시인데 좀 더 아까처럼 말했던 김나주 시인의 어떤 처절함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정을 바탕으로 해서 쓴 아름다운 시입니다. 은행나무 곽재구. 너의 노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내 빛나는 눈썹 두억에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설을 쓰기도 한다. 신비로워라. 잎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을 읽어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에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보게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익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종의 얼굴 같은 너의 노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